중국 당나라 시대 낙양 땅에 모영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자식으로 어릴 적부터 모자람 없이 자랐으나 성년이 되기 전 알 수 없는 병으로 양친을 모두 여의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름 깨나 있는 고관이었으나 생전 쌓은 덕은 그 위치에 미치지 못했는지 그가 죽은 뒤 아무도 그의 어린 아들을 맡아 돌보려 하지 않았다. 또한 사람들은 모씨 집안의 권세가 끝났음을 알고 하나둘 그의 집안의 발걸음을 줄이며 연을 끊어갔다. 그 중에는 모영과 혼담을 나누던 집안도 있었는데 그들조차 모영의 아버지가 죽기가 무섭게 파혼의 뜻을 전해오니 모영은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 하루빨리 출세하여 반드시 이 수모를 씻으리라. 그러고는 그날로 집을 떠나 천하의 명사들을 찾아다니며 과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진사시는 나이 50에 붙어도 이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기에 오기로 주어들은 글 몇 자로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치는 시험마다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그때마다 이를 갈며 다시 공부에 몰두하였으나 몇 해가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처음 몇 번 낙방할 때까지만 해도 마음을 다잡았던 그였지만 공부를 시작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니 그의 마음속에는 점차 조바심이 일기 시작했다.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어찌 다음 시험을 또다시 기다린단 말인가. 그러던 중 하루는 그와 같은 스승 밑에서 수학하는 두생이라는 벗이 찾아와 그에게 말했다. 내 이번에 현령과 연이다 작은 선물과 함께 글을 올리기로 했네. 이에 모영이 놀라 물었다. 선물이라면 뇌물을 바친다는 말인가? 그러자 두생이 얼굴에 약간의 노기를 띄우더니 말했다. 뇌물이라니 당치 않네. 선물은 자리를 만들 뿐이고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 등용될 수 있네. 그러고는 이내 노기를 거두며 말했다. 자네는 글재주가 빼어나니 분명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걸세. 생각이 있다면 말하게. 내 자네에 대해서도 말해 놓을 테니. 이에 모영은 순간 혹하였으나 뇌물로 관직을 사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고민하는데 두생이 그를 중동질했다. 언제까지 때를 기다릴 것인가? 혹여나 그 때가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셈인가? 집에 돌아온 모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옛말에 불의로 얻은 부귀는 뜬구름과 같다 하였다. 그런 방법으로 출세한다면 어찌 하늘 아래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두생의 말이 도무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았다. 언제까지 때를 기다릴 것인가? 혹여나 그 때가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셈인가? 모영은 그렇게 밤새 고민하다 다음날 아침 결국 돈 한 꿰미어 잘 닦은 글 하나를 챙겨 두생을 찾아갔다. 잘 부탁하네. 그렇게 뇌물과 글을 전한 모영은 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두생이 좋은 소식을 들고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에게서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모영은 직접 두생을 찾아가 보았다. 이보게, 저번 일은 어찌 되었는가? 그러자 두생이 난처해하며 답했다. 네, 안 그래도 자네를 찾아가려 했네. 현령께서 말씀하시길 자네의 솜씨는 높이 사나 당장은 남은 자리가 없으니 조금 기다리라 하셨네. 자리가 나는 대로 반드시 자네를 부르겠다 하셨으니 조금만 기다려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생은 그의 글이 고관의 눈에 띄어 괜찮은 자리를 얻게 되었으나 모영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모영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 그러고는 조바심을 이기지 못하고 관직을 얻고자 온 낙양을 돌며
사방에 뇌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롭지 못한 길이라고 꼭 쉬운 것만은 아닌 듯 좀처럼 좋은 자리를 얻지 못하였다. 이따금씩 말단직을 제안받기도 하였으나 관직을 얻고자 평생을 보낸 모용에게 그런 자리가 성에 찰리 없었다. 그렇게 그가 들어온 한직들은 모두 마다하며 더 높은 자리를 얻고자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뇌물을 뿌리니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물려받은 재산 대부분을 탕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일을 멈추지 못하였고 마침내 책 한 권, 붓 한 필조차 남기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모영이 폐인이 되어 저작거리를 전전하던 어느 날 그의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보게, 모영이 아닌가? 이에 뒤를 돌아보니 그는 다름 아닌 두생이었다. 그는 이전과 다르게 화려한 옷차림에 귀한 말을 타고 있었는데 몇 년 사이 크게 출세했는지 신수가 훤해 보였다. 모영은 그런 그에게 차마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모른 척 지나가려 하였다. 하지만 두생은 끝끝내 그를 따라와 옷깃을 붙잡고 아는 체를 하였다. 이게 얼마만인가? 그러게 말일세.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두생은 모영의 몰골을 보고는 이내 상황을 짐작했는지 그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일찍이 자네의 재주를 범상치 않게 여겼네. 좋은 날이 올 테니 너무 상심치 말게나. 어떤가? 마침 내 집에 방이 남으니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이에 모영은 참담하였으나 달리 방도가 없었기에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고맙네. 내 당분간 신세를 좀 지겠네. 집에 도착하자 두생은 모영에게 머물 방을 내어준 뒤 곧바로 아내를 불러 먹을 것을 내오게 하였다. 눈앞에 갖가지 귀한 음식들이 차려지니 몇 년 동안이나 제대로 먹지 못한 모영은 눈이 휘둥그레져 부끄러움도 있고 마구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음식을 입에 넣으며 두생 곁에 서 있는 그의 아내를 보니 어딘가 낯이 익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과거 모영과 혼담을 나누던 여인이었다. 이에 모영은 손이 떨리고 눈앞이 아찔하여 음식이 더 이상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았다. 몇 년 사이 그의 얼굴이 몰라보게 상했기 때문인지 그녀는 다행히 모영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것으로 그의 참담함이 덜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이내 손에 쥔 음식을 내려놓고 조용히 두생에게 살해한 뒤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갔다. 아내도 관직도 저놈이 더러운 수로 내 것을 모두 빼앗아 가는구나. 모영은 그렇게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 두생에게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잠시 후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니 이내 그를 원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두생이 제 아내와 모영이 과거 혼담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았을리 만무한 데다 뇌물로 관직을 얻은 것도 자신과 함께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생은 그에게 유일하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기도 했다. 이에 모영은 눈물을 흘리며 단식했다. 스스로 떳떳하기라도 했다면 이렇듯 괴롭지는 않았을 것을. 조바심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짓을 벌이는 바람에 이젠 부끄러워 남을 탓할 수도 없구나. 그러고는 이어 다짐했다. 남에게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 다시는 그같이 부끄러운 짓을 벌이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모영은 다시 과거 공부를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이 퍼색에 의탁하여 지내는 것이 못내 껄끄럽고 그의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로웠으나 그는 오로지 상황을 바꿔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없이 마음을 다잡으며 공부에 매진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다시 한번 과거를 보게 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낙방이었다.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도저히 두생의 집에 다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그는 가진 것을 모두 털어 입에 술을 쏟아붓고는 정처 없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한참을 걷다 해가 저물 때쯤 그는 성 밖 교회에 이르러 끝내 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모영은 바닥에 느껴지는 한기에 정신이 들었다. 이미 날은 저문 지 오래였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어떠한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 멀리 와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몸을 일으키는데 그의 앞에 땅 위로 촘촘히 솟아오른 무언가가 보였다. 이에 그가 달빛에 의지해 형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사람의 해골이었다. 한동안 길에 묻혀 있었던 듯한 시체는 며칠 전 내린 비 때문인지 땅 위로 그 몸을 반쯤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모영은 몹시 놀랐으나 이내 측은한 마음이 들어왔다. 길바닥에 버려진 꼴이 꼭 나와 같구나. 그대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곳에 일이 버려져 있는 것이오. 그러고는 손수 진흙 속에서 뼈를 꺼내어 수풀 속에 묻어주었다. 이제 편히 잠드시오. 그러고는 왔던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 지친 몸을 뉘었다. 나리. 모영은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떠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그곳에는 웬 사내 하나가 서서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피골이 상접한 남자는 다 떨어진 옷을 걸치고 허리에 낡아 빠진 검 하나를 차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사람이 아닌 듯 보였다. 이에 모영은 놀라 소스라치며 소리쳤다. 누구시오? 그러자 사내가 두 손을 모으며 답했다. 저는 적정자라고 합니다. 간밤에 공께서 묻어주신 사람이지요. 그렇게 사내가 스스로 귀신임을 밝히니 모영은 간담이 서늘하여 더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귀신이 그에게 넙죽 절을 올리며 말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의 깊은 은혜에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이에 모영은 그를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물었다. 어떤 사연이길래 그런 곳에 버려져 있던 것이오? 귀신이 답했다. 소인은 살아생전 이 지역의 흉악한 도적으로 재물을 얻고자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쉬이 취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얻은 재물을 두고 무리들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때 그만 죽임을 당하고 길에 버려지게 된 것이지요. 아무도 제 몸을 수습해주지 않으니 오랜 시간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었는데 간밤에 선생께서 구해주시어 이렇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모영이 말했다. 그대가 비록 생전에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이렇게 찾아와 살해를 하는 것을 보니 내가 마냥 괜한 일을 한 것 같진 않구려. 이제 그만 다 잊고 편히 쉬도록 하시오. 그러자 사내가 말했다. 소인이 비록 짐승처럼 살아왔으나 받은 은혜를 마땅히 갚아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 덕분에 비참한 꼴을 면했으니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모영이 의아하여 물었다. 죽은 당신이 어찌 산 사람을 도울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사내가 미소를 띄우며 답했다. 제게 간단한 제사를 지내주시어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바라시는 원을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그저 제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구름처럼 흩어지더니 이내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에 모영이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이는 한바탕 꿈이었다. 취기에 별꿈을 다 꾸는구나. 다음날
날이 밝은 뒤 정신이 돌아온 모영은 취기에서 벗어나자마자 잠시 잊고 있던 절망감에 다시금 휩싸였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더 이상 두생과 그의 처를 볼 낯이 없어 이내 집을 떠나고자 하였다. 하지만 막상 문 앞에 서니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았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대로 나간다면 몸뚱이를 누일 집 한 칸 얻지 못하고 이전처럼 거리에서 폐인으로 살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모영은 문고리를 잡은 채 한숨만 내리쉬었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간밤의 꿈이 생각났다. 제게 간단한 제사를 지내주시어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바라시는 원을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몰래 부엌에 들어가 먹을 것을 훔친 뒤 귀신의 제사를 지내주었다. 그러고는 허공에 나지막이 말했다. 적정자, 난 천금을 원한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보아도 역시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모영은 허탈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방에 틀어박혀 고민 속에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모영은 무거운 마음으로 침상 아래로 내려왔다. 그런데 무언가가 발 아래 밟히는 것이 느껴졌다. 이에 밑을 내려다보니 웬 본 적 없는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의아해하며 조심스레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천금이 들어 있었다. 정말 괜찮겠나? 괜찮네. 내 염치 없이 오래도 머물렀네. 모영은 두생에게 살해한 뒤 집을 나와 간밤에 얻은 천금으로 교회에 큰 집을 얻었다. 그리고 한동안 그곳에 한가로이 머물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적정자를 불러 채우게 하니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듯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그의 마음속에는 점차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내 일찍이 품은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아무리 얻어도 속이 텅 빈 듯하구나. 그러고는 잠시 고민하다 제사상을 준비한 뒤 적정자를 불렀다. 적정자, 나는 벼슬을 원한다. 그러고는 그의 답을 기다리며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웬 관리가 찾아와 말했다. 현령께서 지난날 말씀드렸던 자리가 비었으니 관하로 등청하라 하십니다. 이에 모영은 뛸 듯이 기뻐하며 또다시 적정자를 불러 만금을 얻은 뒤 그것으로 좋은 비단옷과 말을 장만하였다. 그러고는 약속한 날 한껏 치장하고는 관하로 향했다. 그런데 성곽에 이를 때쯤 한 노인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부짖는 것이 보였다.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모영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무슨 일이기에 그리 서럽게 우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간밤에 내 평생 모은 돈 만금을 도둑맞았소. 사람이 오간 흔적이 없고 그 자를 본 자 또한 아무도 없으니 필시 그 귀신의 짓일 것이오. 이에 모영이 의아하여 물었다. 그 귀신이라니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몇 달 전부터 낙양 땅에는 흉악한 도적놈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했소. 놈은 하룻밤 사이에 천금이나 만금씩 재물을 훔쳐가는데 기이하게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오. 밤마다 눈에 불을 켜고 집을 지켜도 재물이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니 놈이 귀신이 아니면 무엇이겠소. 이에 모영은 무언가 꺼림칙하였으나 당장은 등청하는 길이 급했으므로 노인을 뒤로하고 다시 말을 달려 관하로 향했다. 현령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잘 와주었네.
지난날 성의에 답하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는데 이런 식으로나마 답하게 되었구만. 이에 의아한 모영이 물었다. 이런 식으로 남아라니 그간 관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현령은 손을 내저을 뿐 이에 대답하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모영은 현령에게 살해하고 물러난 뒤 지나가는 관리를 불러 물었다. 이보시오. 없던 자리가 어찌 갑자기 나게 된 것이오? 그러자 관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다. 며칠 전 전임 현이가 글쎄 하룻밤 사이 영문도 없이 갑자기 죽어버렸다지 뭡니까? 이에 몹시 놀란 모영은 급히 말을 달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방문을 굳게 잠근 뒤 허공에 소리쳤다. 적정자! 적정자! 이 돈을 어디서 난 것이냐? 하지만 집안에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이에 모영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급히 귀신의 제사상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그때 허공에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에 모영이 외쳤다. 내가 가져온 돈 말이다. 성 안에 든다던 도적이 내 놈이냐? 또 전임 현이를 죽인 것도 내 놈 짓이냐? 그러자 적정자가 갑자기 모영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이전과는 달랐다. 피골이 상접하던 그의 얼굴엔 어느새 살이 올라 윤기가 흐르고 있었고 차림새 또한 허름하던 이전과 달리 흰 비단옷에 큰 칼을 찬 귀족의 차림으로 바뀌어 있었다. 적정자는 모영에게 다가오더니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토록 기쁨을 누리시더니 이제와 그것이 중요해졌습니까? 그러고는 야차 같은 얼굴을 드러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모영은 그를 꾸짖으려 한 것도 있고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적정자가 말을 이었다. 마땅히 있는 자가 있어야 얻는 자 또한 있는 것이거늘 어찌 이제와 이를 시비하려 하십니까? 저는 원하시는 것을 드렸을 뿐이니 그리도 싫으시다면 다시 제자리에 되돌려 놓겠습니다. 모영은 역시나 감히 무어라 답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꼭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렇게 모영이 한참을 머뭇거리자 적정자는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짓더니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제와 돌아갈 수는 없다. 모영은 성 안에서 서럽게 울던 노인과 영문도 모르고 죽었을 전임 현이를 생각하니 죄책감에 숨이 막히는 듯하였다. 하지만 그간 얻은 것을 모두 포기할 생각을 하니 비참하던 지난날이 생각나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렇게 모영은 한참을 고민하다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다. 지난날 남에게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부끄러운 짓만은 버리지 않겠다 맹세하였다. 그런데 또다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욕심을 좇았으니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구나. 내 앞으로는 절대 이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한 모영은 그 후로 더는 적정자를 불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늘어난 씀씀이는 하루아침에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있던 재물 대부분을 탕진하게 되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 전 얻게 된 현이 자리도 점점 성에 차지 않으니 그의 마음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성 안의 고관들과 부자들을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탄식하곤 했다. 내 마음만 먹으면 저들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것을 쉬운 방법을 두고도 평생 이리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현령을 아련하러 갔다 우연히 두생을 마주치게 되었다. 출세한 벗을 본 두생은 그를 보며 크게 기뻐하였다. 자네가 벼슬에 들었다는 소식은 들었네. 내 분명 그리 될 줄 알았다네.
그러더니 모영에게 권했다. 자네가 내 집을 떠난 지도 오래되었구만. 오늘 일이 만난 김에 함께 내 집으로 가 지난날의 회포라도 푸는 것이 어떤가? 이에 모영은 옛 생각이나 잠시 머뭇거렸으나 계속되는 두생의 권유에 못 이겨 결국 이를 승낙하였다. 조금 후 두생의 집에 도착하니 그의 아내가 모영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모영은 자신의 상황이 나아져서인지 이전과 다르게 그의 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제서야 보니 그 피부가 백옥과 같고 입술은 앵두같이 붉은 것이 혼담을 나누던 10수년 전과 같이 매우 아름다웠다. 이에 모영은 두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은 온통 그녀에게 빼앗겨 두생의 말이 도통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네,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는가? 아무것도 아닐세. 두생과 작별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모영의 머릿속은 온통 두생의 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방 한켠에 놓인 제사상을 보며 생각하였다. 이 집과 내 벼슬은 내 것이 아니었지만 그 여인은 원래 내 처가 될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얼마 전 스스로 한 다짐을 떠올리며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러고는 억지로 눈을 감아 잠을 청하였다. 깊은 밤, 모영은 집 밖에서 나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이에 그가 급히 몸을 일으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누군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였다. 그는 조심스레 검을 집어들고는 침상 뒤에 숨어 도적이 방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후 발소리가 가까워 오더니 문이 열렸다. 이에 모영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어 들어온 자를 보니 그는 다름 아닌 두생의 처였다. 그런데 그녀의 움직임이 매우 기이했다. 분명 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긴 했지만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이 마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듯 보였다. 이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모영은 모습을 드러내며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곳엔 어쩐 일이오? 그러자 그녀가 가만히 눈을 돌려 모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하고 있었는데 모영이 다가가니 이내 눈에 빛이 돌아왔다. 모영을 본 부인은 갑자기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꿈에서 웬 칼을 찬 사내가 나타나 나를 들쳐업고 어디론가로 데려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놈이 이제는 멋대로 일을 저지르는구나. 모영은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일단은 부인을 진정시키려 그녀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막상 그녀를 보니 마음속에 참아온 욕망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이대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구나. 그때 두생의 처가 애처롭게 부탁했다.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된 것인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디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부인이 그렇게 부탁하니 모영은 이내 정신을 차렸다. 또다시 욕망에 못 이겨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를 뻔했구나. 그러고는 곧바로 여인을 말에 태워 그녀의 집 앞에 데려다 주었다. 잠시 후 돌아온 모영은 허공에 적정자를 꾸짖었다. 내 이놈! 어찌 시키지도 않은 일을 벌여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드는 것이냐? 그러자 적정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또다시 이전과는 달랐다. 화려하던 옷은 어느새 해져 있었고
부드럽던 살갗은 이곳저곳이 썩어 문드러져 뼈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적정자는 끔찍한 몰골로 모영에게 다가와 죄를 빌었다.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지난번 선생께 무례하게 군 죄를 씻고자 보잘것없는 영험을 부려 여인의 마음을 읽었을 뿐입니다. 이에 의아한 모영이 물었다. 여인의 마음을 읽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지난번 낙양에 가셨을 때 소인이 따라가 보니 그 여인이 남몰래 선생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선생께서도 그 여인을 원하는 마음이 작지 않으니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여 데려온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는 것인가? 모영은 그 후로 적정자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아 도무지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그러다 문득 적정자를 만난 뒤 자신이 원한 것 중 유일하게 얻지 못한 것이 그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러고는 제사상을 준비하여 나지막이 말했다. 적정자, 두생의 처를 데려오너라. 그날 밤 두생의 처가 지난번처럼 모영의 집안으로 들어왔다. 정신이 든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영을 보고 소스라치듯 놀라며 소리쳤다. 이제 보니 모두 당신의 짓이었군요. 모영은 이에 대답하지 않고 물었다. 내 묻고자 하는 것이 있어 당신을 이리 불렀소. 나와의 인연을 기억하시오. 그러자 두생의 처가 머뭇거리며 쉽게 입을 떼지 못하다 이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찌 잊었겠어요.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와 뭘 어쩌겠다고 나를 이리 불러낸 것입니까? 모영이 답했다.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소? 이에 두생의 처가 몹시 당황해하며 답했다. 당신이나 나나 내 남편에게 받은 은혜가 얕지 않은데 사람이 되어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남편이 빈털이가 된 당신을 거두어준 것을 잊었습니까? 그 같은 말을 들으니 모영도 마음속에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었던지 부끄러움과 괴로움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두생의 처는 이에 멈추지 않고 그를 꾸짖었다. 그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나를 겁박한다 해도 절대 당신의 뜻에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영이 일그러진 얼굴로 끔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 뜻은 이미 정해졌소. 오늘 당신이 이곳에 돌아왔듯 지금 내 뜻에 따르지 않는다 해도 결국엔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이오. 이에 부인은 눈물을 보이며 애걸했다. 예전에 당신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도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악기가 씌었길래 이리 무도한 짓을 벌인단 말입니까? 하지만 모영의 뜻은 완고했다. 한참을 소리쳐 보아도 모영이 꿈쩍도 하지 않자 여인도 이내 체념한 듯 말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만 들어주세요. 그게 무엇이오? 남편과 마지막 인사라도 나눌 수 있도록 제게 하루의 말미를 주세요. 이를 들은 모영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속이려 드는구려. 집에 돌아가 내 이야기라도 하려고 그러시오. 하지만 부인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듯 청했다. 이대로 떠난다면 평생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맹세 후 당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렇듯 그녀가 애걸하니 모영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에게 또한 두생을 배신하는 일이 기쁜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혹 도망친다 해도 적정자로 해어금 다시 데려오게 하면 그만이 아닌가. 모영은 그렇게 고민하다 결국 이를 승낙하였다. 좋소. 이건 지난날 두생이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한 마지막 답례요. 인사를 잘 마치고 반드시 돌아오시오. 나리. 모영은 적정자의 성난 목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무슨 일이냐? 그 여인이 집에 돌아가 그간의 일을 모두 알린 모양입니다. 두생이 도사를 불러 온 집안에 부적을 붙이고 나를 사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을 다시 데려올 수 없는 것이냐? 도사가 펼쳐놓은 금법을 보니 다행히 북쪽 문의 힘이 약하였습니다. 지금 그곳을 통해 들어간다면 힘을 겨루어 볼만 합니다. 제가 억지로라도 여인을 데려올 테니 다시는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모영이 그리하겠다 말하니 적정자가 덧붙여 말했다. 다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으며 선생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의아한 모영이 물었다. 도움이라니 그게 무엇이냐? 어렵지 않은 일이니 능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께서 직접 두생을 죽이셔야 합니다. 두생을 죽이다니. 도사가 부부의 혼을 한데 묶어 놓았으니 저 혼자의 힘으로 여인을 데려오려 한다면 반드시 사로잡힐 것입니다. 다행히도 여인이 선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모양이니 어렵지 않게 두생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께서 먼저 놈을 죽이셔야 그 다음 제가 여인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에 모영은 몹시 노하며 그를 크게 꾸짖었다. 이 못된 도적놈아!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기다 천벌을 받고도 아직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였구나.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 나까지 끌어들이려 하느냐? 그러자 적정자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다 내가 원한 일이 아니더냐. 너야말로 어찌 스스로를 속이고 원을 들어준 나까지 엿보이려 드느냐. 한편 두생은 초조한 마음으로 아내와 도사가 있는 방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오늘 밤 반드시 귀신이 들이닥칠 것이니 나리께선 절대 집을 떠나선 안 됩니다. 별 괴이한 일이 다 있구나. 그런데 그때 집 밖에서 누군가 그를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보게 두생, 날새, 어서 문을 열어보게. 이에 두생이 문을 열어보니 그는 모영이었다. 두생이 의아하여 물었다. 자네가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인가? 모영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자네에게 급히 알릴 것이 있어 왔네. 그러고는 더는 말없이 마당에 들어와 어디론가로 향했다. 이에 두생은 이를 괴이해하며 그를 따라가 보았다. 모영은 북쪽 문 앞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더니 두생을 돌아보며 가만히 말했다. 이보게. 그러고는 갑자기 칼을 뽑아 두생의 목을 찔렀다. 그때 느닷없이 한 차례 세찬 바람이 몰아치더니 집안의 모든 불이 일시에 꺼져버렸다. 놀란 두생의 집안 사람들은 황급히 다시 불을 피워 집안을 밝혔다. 그런데 곳곳에 붙어있던 부적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고 마당에는 두생이 쓰러져 죽어 있었다. 이에 도사와 부인이 들어간 방문을 열어보니 도사는 온 구멍에서 피를 쏟은 채 죽어 있고 두생의 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다 내가 원한 일이 아니더냐. 너야말로 어찌 스스로를 속이고 원을 틀어진 나까지 욕보이려 드느냐. 원수를 죽이는 것이 무엇이 그리 마음에 쓰인단 말이냐. 원수라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는 과거 너의 글을 훔쳐 벼슬에 오른 놈이다.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 분명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걸. 그때가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셈인가? 이에 모영은 충격에 빠져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였다. 그러자 적정자가 이내 목소리를 낮추고는 말했다. 나리,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모두 소용이 없어질 것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두생의 집안 사람들은 그제서야 모든 것이 조금 전 집에 들어온 모영의 지심을 깨닫고 그를 관가에 고발하여 군졸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 이르니 모영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후 낙양 땅에는 누구도 모영을 본 자가 없었다고 한다. 적정자, 그것이 사실이냐? 이제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